양자 에너지장 발생 장치를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양자 에너지장이라는 용어는 뜻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즉 초양자 에너지도 같은 말이고 스칼라 에너지도 비슷한 말이고 비헤르츠 에너지도 비슷한 말이고 플라스마 에너지도 비슷한 용어입니다. 양자 에너지장 발생 장치의 효시는 테슬라 코일입니다. 이 니콜라 테슬라는 1856년 유고슬라비아의 크로아티아 공화국에서 태어나 1943년에 사망한 천재 과학자입니다. 테슬라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전문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으며 수학, 물리학, 기계공학 등에도 능통하였고 6개 국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슨과 공동 연구를 많이 했고 에디슨 못지않는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초능력자이었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 테슬라도 초능력자였습니다. 그는 전선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낮은 전압을 1200만 볼트라는 고전압으로 바꾸는 변압기를 만들면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심을 코일에 감은 일반 교류 변압기와는 달리 이 철심의 코일을 감은 것과는 달리 비자성체인 원통의 코일을 감았으며 이렇게 만든 코일을 2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테슬라 코일이며 그 구조가 거대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사람의 크기에 비해서 테슬라 코일이 아주 거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 코일을 사용하여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40km 떨어진 장소에 놓여진 50W 백열 등을 점화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테슬라 코일이 40km 떨어진 곳의 전구를 점화시켰다는 것은 여기서 떨어진 전구를 점화시켰다는 것은 전류가 공기를 통하여 40km까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크기의 테슬라 코일도 1m 떨어진 여기에 전구에 불을 켤 수 있습니다만 테슬라 시절에는 참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테슬라 코일의 회로들을 보면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과천과학관에 설치된 테슬라 코일은 공명의 원리에 의하여 400만 볼트의 고전압을 발생, 즉 220 볼트를 1차 코일을 거치면서 4만 볼트가 되고 이것이 다시 2차 코일을 거치면서 400만 볼트가 생깁니다. 이것을 지금 1차 코일에서 전압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2차 코일로 가면서 전압을 올리고 다시 또 전압을 올리고 다시 전압을 올려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백일구의 전등을 점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 코일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테슬라 코일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코로나 방전이라고 불렀고 이 코로나 방전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에너지를 스칼라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자들은 테슬라 코일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테슬라 코일을 개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래의 테슬라 코일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두 개의 코일을 사용하였으나 테슬라 코일의 개량형에서는 하나의 비자성체 운동의 코일을 감았으며 이때 하나의 코일은 오른쪽 감기를 하고 다른 코일은 왼쪽 감기를 한 다음 전류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이렇게 하면은 원본 테슬라 코일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과학자 아하로노프는 이 개량형의 테슬라 코일에 관해서 연구한 결과 개량형 테슬라 코일의 외부는 전자기장이 존재하지만 원통 내부에는 스칼라 에너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학자 제니스는 이 테슬라 코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위상학적 특이성이 있어가지고 고차원 에너지, 즉 공간의 스칼라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 테슬라 코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코일의 감는 모양이나 또 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 또 과학자 체인버스는 테슬라 코일에 직류를 보내어 스칼라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교류를 보내도 스칼라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테슬라 코일은 공학 분야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고속 컴퓨터 회로에도 사용되고 TV 세트, 사진기의 플래시, 자동차의 점화장치, 그리고 예술적 창작에 이용되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테슬라 코일은 공간 에너지를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 동력 발전기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공간의 융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기술과 나중에 말씀드릴 플라스마 기술이 서로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디어 테슬라 코일을 인체에 적용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코일을 의학 분야에 사용한 사람은 라코브스키입니다. 이 라코브스키는 러시아 출신으로 프랑스에 이민한 과학자입니다. 1920년대 프랑스에서 미용 치료를 목적으로 테슬라 코일을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였는데 이를 다중 파동 발생 장치 MWO라고 불렀습니다. 다중 파동 발생 장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너지를 방출하는 부분과 에너지를 수용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이 장치, 두 장치 사이에 있게 되면은 방출 부분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수용 부분으로 흐르게 된다고 했고, 처음에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꼭 여기서 에너지가 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서로 쌍방간,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코브스키의 중요한 업적은 거창한 오리지널 테슬라 코일, 거창한 오리지널 테슬라 코일을 이렇게 축소화하였고, 더 축소화해서 나중에는 이건 가방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축소화시켰고, 그리고 이거는 전원도 15V 정도면은 충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중 파동 발생 장치는 처음에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으나 좀 더 개량하여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장치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 이외에 뚜렷한 해독 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는 1941년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뉴욕의 병원에서 이 장치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즉, 암, 관절염, 만성기관지염, 선천성 고관절 탈골 및 많은 질환을 치료했습니다. 이 그림은 암면 피부암인데 2번 치료하고 15일 후에 암이 많이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 암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다중파동 발생장치는 문자 그대로 인체에 필요한 많은 파동을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는 각기 필요로 하는 파동을 공매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다중파동 발생 장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파동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테슬라 코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간, 스칼라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파동 발생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스칼라 에너지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다음은 테슬라 코일은 더욱더 개량되어 있습니다. 원본 본래의 테슬라 코일에서는 2개의 코일을 사용하였고 개량형에서는 하나의 원통을 사용하면서 코일의 감는 방향을 서로 반대하고 또 반대로 하고 또 전류의 흐르는 방향도 서로 반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 개량한 것이 메비우스 코일입니다. 메비우스 코일이라기도 하고 가도시우스 코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메비우스 코일인데 테슬라 코일과 다른 점은 철심이 없는 원통에 2개의 코일을 감고 또한 전류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지만 코일을 감는 방식이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테슬라 코일과 메비우스 코일이 다른 점은 테슬라 코일은 원통 내부에만 양자 에너지 장이 존재하지만 이 메비우스 코일은 원통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양자 에너지 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비우스 코일에 대한 기초과학적 연구가 시작되는데 일본의 과학자 세이키는 메비우스 코일의 전자기장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허수 전자기장이 발견된다고 했고 미국의 과학자 톰 베어다는 허수의 전자기장이란 스칼라 에너지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허수 전자기장이 있는데 이코르 스칼라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또 존슨은 메비우스 코일은 우주 공간의 고차원 에너지를 우리들 일상의 3차원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메비우스 코일을 환자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미국의 과학자 부아리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많은 전자장치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체를 보호하는 장치를 개발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메비우스 코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메비우스 코일에 의한 양자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그것이 바로 전자파로부터 이런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부아리치는 메비우스 코일을 손목시계에 장착하여 전자파 차폐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테슬라 시계 혹은 스칼라
차폐장치라고 불렸습니다. 테슬라 시계의 구조를 보면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시계의 배터리에서 전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시계에 장착한 코일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상쇄하여 재료를 만들어주는 테슬라 칩이 들어있고, 이 장치에서 7 내지 8Hz 정도의 양자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메비우스 코일을 사람에 적용하였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비우스 코일은 양자에너지 발생 장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움 블링크리가 테슬라 시계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생명 에너지를 보충하는 작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나쁜 에너지를 몸 밖으로 제거하는 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시계를 착용하고 길리한 사진을 찍었을 때 시계를 차기 전에는 에너지장이 없는데, 시계를 차고 1시간 후에 손가락의 에너지장이 나타나고, 24시간 후에 다음에 흰색이 더 나타나고, 일주가 되면은 흰색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버더라는 사람이 테슬라 시계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테슬라 시계를 착용한 사람들의 뇌파 변화를 관찰했는데, 알파파 내지 세타파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주의 집중 장애, 관절염, 편두통, 우울증, 불안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카티 모리가 테슬라 시계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그는 전자기장에 민감한 사람을 대상으로 테슬라 시계를 착용하기 전에 컴퓨터에 노출시켜 경락의 생체 정률을 측정한 결과, 테슬라 시계를 착용한 후에 다시 경락의 생체 전류를 측정한 것을 비교했더니 전기장의 비폭량이 72.9포인트에서 54.65포인트로 감소됐다고 했고, 또 테슬라 시계를 착용하기 전에 소형 변압기에 노출시키고 경락의 생체 전류를 측정한 것과 테슬라 시계를 착용한 후에 다시 경락의 생체 전류를 측정한 것을 비교했더니만은 전기장의 비폭량이 72.37포인트에서 55.02포인트로 감소됐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후아리치가 테슬라 시계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약 효과, 플라세보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조직 배양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즉, 실험군은 배양 중인 신경세포와 또 배양 중인 면역세포의 배양 접시 위에 이 테슬라 시계를 올려놓고 다음 배양세포에 노출시켰습니다. 대조군은 양자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 단순한 7 내지 8Hz의 전자기파만을 발생하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1. 면역세포의 기능이 증가되고 2. 교감신경의 기능은 억제됐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딕시의 테슬라 시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은 배양 중인 P12 신경세포를 대상으로 대조군은 전자기장을 발생하는 수정 발전기에 노출시키고 실험군은 테슬라 시계에 노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의 과학자 바레리 헌트 교수는 메비우스 코일에 관한 모든 임상적 연구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메비우스 코일의 임상적 연구 종합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에너지장의 임상적 연구를 종합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양자 에너지는 순환 기능을 개선합니다. 배양 중인 세포에 메비우스 코일을 노출시키면 세포들이 서로 분리가 되면서 운동성이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이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질병, 상처, 암 등은 혈액순환이나 임파순환의 부종 및 정체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치유에 필요한 물질의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자 에너지는 여러 가지 생학적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시험관 실험에서 면역세포 및 내분비세포의 기능이 향상되었고 시험관 실험에서 면역세포가 대조군에 비하여 75%나 정식되었고 뇌파 검사에서 주로 느린 뇌파 즉 알파파 및 세타파가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질병도 양자 에너지에 의하여 치료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1. 상처, 골절, 이골 등도 평균적인 치유기간의 4분의 1 만에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2.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마약 진통제만큼이나 효과적이었습니다. 3. 피부 발전이나 그다음에 피부 질환이 잘 치료되었습니다. 4. 바이러스 및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5. 수술 후 회복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6. 수술 중 출혈의 양이 적어졌습니다. 7.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부작용이 적어졌습니다. 8. C형 간염이 호전되었습니다. 9. 뇌졸중 환자가 호전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양자 에너지는 감정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던 감정의 엉터리가 제거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약 중독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비우스 코일 혹은 플라즈마 발생 장치는 다시 변형의 길을 밟기 시작하였습니다. 메비우스 코일 혹은 플라즈마 발생 장치에 주파수 발생 장치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때 주파수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개발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이 회사마다 사용한 주파수가 다르다는 뜻인데 컴퓨터 콘티눔 회사에서는 17MHz에서 400MHz 사이의 라디오파 주파수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29kHz의 단일 주파수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ELF 인터내셔널 회사에서는 29kHz의 단일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혹은 많은 주파수를 복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가논과 레이는 2Hz에서 6kHz 사이의 주파수 중에서 7개를 선택하여 혼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장치를 SEMQS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웰리스사는 병명에 따라 서로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 자동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디지털 라이프 머신이라고 부르는데 오리지널 라이프 머신하고는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글로벌 회사가 개발한 장치가 국내에서
모조품으로 시판되다가 판매 금지 당했는데 이것은 이것과 다른 점은 이거는 주파수 발생장치만 있고 이제 원본은 반드시 이 플라즈마 발생장치가 같이 있다는 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디지털 라이프 머신이라고 하고 이거는 오리지널 다음에 라이프 머신이라고 한다는 서로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